주택시장 아랫목 제일 뜨거운 곳 강남하고 용산 먼저 하락하는 게 이례적이다. 하락은 원래 여기가 먼저 하지 않고 윗목인 외곽이나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는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프리미엄 시장이 먼저 하락이 난 건 매우 이례적이고 라고 분석을 했다. 이거는 안심시키는 거죠. 안심.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한 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바로 뽑은 겁니다. 이 정부 매물 잠김 집값 급등은 없다. 장투공제는 유지를 하는데 비거주는 섬세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거는 기존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이 규제에 대한 유지 계속하고 사람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마음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요거 안심 안 합니다. 지금 시장이 다른데? 라고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근데 김용범 실장이 이제 주택 아랫목의 강남 3구가 용산이 먼저 하는 게 이례적인데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강남과 지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방과 외곽이 먼저 하락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거든요. 사실은 2007년, 2008년도에 강남과 노원을 비교해 보면요. 강남이 둔화되고 있을 때 노원은 역대급으로 가격 상승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서울이 2010년도에 가격이 떨어질 때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 복합적인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용선 먼저 하락, 강남 3구 먼저 하락 이례적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규제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전월세 시장과 외곽으로 퍼짐 현상들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민들이 더 힘든 부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가가 먼저 식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강남이. 그리고 서울과 부산 좋은 입지가 좋은 데와 입지가 그냥 그거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는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가 먼저 이렇게 급등을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요때는 왜 떨어졌냐? 이때는 이명박 정부가 참 대단한 게 입주물량 폭탄을 냅니다.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서울에는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부산에는 거래를 할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래고 있다. 우리가 정책 잘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집값 잡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급등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의견들을 한번 보겠다. 간을 보니 이거 좀 1주택자를 건드리니까 문제가 있네. 폐지는 아니다. 조금 마사지를 해서 비거주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좀 조정을 해보겠다라고 이번에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기조 자체를 잘했다. 규제해서 잘했다. 의견을 듣겠다. 의견을 듣고 수렴해가지고 규제는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들리거든요. 저는 누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누르면은 그 이후에 가격들은요 항상 튀어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 규제라는 걸로 누르거나 아니면은 서민 편의를 위해서 가격을 인상을 시키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뭐에 대해서 인상률 이런 걸 적었냐면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노무현 정부 때 전기요금을 약 4%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전력이 얼마나 부채의 양이 많은지 아시죠? 부채가 막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욕먹으면서 26%를 올립니다.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부채가 안정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일을 또 했죠? 전기요금을 동결을 시킵니다. 1% 내외, 0%대도 있었고. 그래서 전기가 안 올려가지고 한전의 부채가 급등을 하게 되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욕을 먹어가면서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동결시켰죠.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항상 정권이 진보 정권일 때, 진보일 때는 서민들에 대한 요금들이 굉장히 할인이 많아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4%, 1%, 지금은 동결. 나중에 얼만큼 올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보수 진영이 있을 때 이게 그래서 정치적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올려가지고 정상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욕을 먹지만은 정상화 시키면은 다시 내리고 정상화 시키면은 다시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걸 부동산에 비교를 하면요. 가격을 안정화를 시키려고 정부에서 가격을 늦추거나 눌러놓으면요. 이거는 결국은 해소를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지금도 규제로 거래를 눌러놓으면요. 언젠간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됩니다. 해소를. 그래서 이 눌려진 가격은 이 해소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가 우선 부작용이
규제가 풀리면은 이제 급등이 일어납니다. 규제를 풀면은 급등이 일어난다. 이게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놔두면은 이제 안정화 단계를 가겠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는 이런 누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누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해결해야 될, 해소해야 될 부작용들이 반드시 나올 건데, 그게 지금도 되게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풀리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부작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적 기조 속에서 우리가 정책이 나쁘다에 대한 것만 비난을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들을 좀 잘 고민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살까? 일단은 고가주택은 누가 거래를 할까? 지금 보시면은 양도세 중과 부활 앞두고 들썩, 그리고 송파, 서초도 반등,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반등이 좀 일어났습니다. 송파, 서초가 KB보다는 한국부동산에서 조금 더 세게 이제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는 수치인지는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으로. 그런데 일단은 움직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가격이 막 심각하게 빠지고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지금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 사람은 다 팔았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앞두고 서초, 송파 10주 만에 상승률이 이제 전환이 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추이가 서초구 같은 경우도 한참 오르다가 쭉 한번 떨어지고 뱃머리를 조금 올리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들이 좀 일어났다가 좀 잠잠하다가 조금 하락 국면들이 조금 있었죠. 하락 국면이보다는 조금 조정되는 국면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머리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상황들 여기 보시면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의 움직임들은 있습니다. 강남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하락폭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우려할 정도의 하락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 누가 이거를 거래해서 등락들을 조절을 하고 있을까?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건 이제 뭐 얼마 건수는 많이 안 되지만은 서울에 이제 직거래하는 특수거래, 이것도 가족 간의 거래입니다. 그럴 가능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가 찍히는 게 보니까는 가액의 3억 미만으로 가격이 낮춰 있거나 아니면은 실 가격에서 30% 미만, 이 둘 중에서 어떤 한 개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요렇게 조금 낮춰서 되는 거래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보진 않아서 뭐 이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직거래의 거래량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이제 신문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팩트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되면 집 못 팔잖아. 근데 남한테 이 좋은 집을 팔기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집을 거래를 하겠죠. 근데 가족 간에 직거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요, 지금은요 이런 고가주택이라든지 중상급지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고 이 거래 양들 많이 낮추지 마십시오. 혹시나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세무조사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직거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직거래를 방식으로 가족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세금 내느니 자식에게 1분기 증여 1만 건 돌파, 이게 3년 4개월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겁니다. 나는 이거를, 이 좋은 집을 남한테 줄 바에야 내가 자식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1만 건 돌파를 했다고 하고, 이 양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급지는 가족 간의 거래들, 그 다음에 특수거래, 그리고 세금으로 공포에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고가주택을 2주택을 가진 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은퇴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나서 이거를 실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파는 거를 가격이 조금 내린 틈을 타서 이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래, 세금의 공포에 2주택인 사람들,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수익 실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5월 9일이라는 시점이 정해졌기 때문에 매물을 내면서 매물이 일시적으로,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가격들이 조금 빠지는 양상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증여도 2배가 늘고
뭐 보시면은 중앙일보에도 있는데 양도세 중과 디데이 6일 이제 증여 2배로 늘었다라고 하면서 손바뀜이 됐다. 증여하면서 증여로 추정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신문 기사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고가 주택들은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보다 중저가 주택은 누가 이제 사고 있냐를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누가 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투기꾼이 사나요? 아니거든요. 누가 사냐면요. 무주택자는 구임차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저가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요거거든요. 10억에서 15억 미만짜리의 주택들. 그리고 지금 여기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10억 이하로. 요 사람들이 무주택 임차인들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 주택도 거래가 많이 됩니다. 지금 오늘 그 많이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주택에서 갑자기 매수자로 돌변을 한 걸까? 왜 이걸로 돌변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전세 만기네. 이사 가려면은 나도 지금 뭐 집 불안하니까는 전세 알아볼까? 어잉? 전세가 가격이 좀 올라가 있고 매물은 하나도 없네. 어잉이 무슨 일이야? 월세로도 가볼까? 엥? 반월세를 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심하네. 월세가 올라가 있잖아요. 매물도 많이 없고. 근데 월세를 낼 바에 집을 사서 이걸로 이자를 내면 되겠네. 이제 이런 수요들이 매수자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전세고요. 요게 이제 월세입니다. 요게 이제 매매고요. 요 날짜는 언제냐? 1월 23일. 왜 1월 23일이냐? 이때 트위터 9X의 이재명 우리의 대장이시죠. 대장이 트윗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처음으로 발언을 한 날이거든요. 처음에 매물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8만 건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9일이 다가갑니다. 이게 5월 4일이거든요. 매물이 쭉 감소하죠. 그러면서 가격들은 올라갑니다. 가격들이 지금 움직임들이 우상향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전세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전세의 사람들이 쭉 나와 보니까 집값 올라가네. 큰일 났네. 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물이 지금 보시면 매매가 이 색깔로 제가 표시한 거예요. 빨간색일수록 매물이 늘어나는 거고 파란색일수록 매물이 줄어드는 건데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은 여기를 정점으로 5월 9일이 다 되니까는 7만 건으로 줄어들었죠. 8만 건이 갔다가 지금 7만 건이에요. 처음에 5만 6천 건에서 8만 건까지 3만 건이 늘었어요. 매물이. 이제 집값 잡았다. 지금 잡히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근데 전세는 물량이 빨간색으로 많았죠. 지금 전세는 2만 2천 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쭉 계속 1만 5천 건까지 떨어졌죠. 월세도 2만 건이 있었죠. 지금 쭉 1만 4천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세 매물도 없고 매매가가 움직임이 가격이 낮은 대로 확산이 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일단은 월세 이자보다는 낫다. 라는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조금씩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딱 나와보니까 전세? 월세? 너무 찾기 힘들고 이 와중에 집값 오르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세 시장이 전세 이중 가격 같은 단지인데 같은 평형에서 11억 차이 이중 가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갱신권을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 플러스 가격들의 움직임들 상승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반포자에 같은 경우는 갱신은 8억에서 7억에서 8억 신규는 19억 이런 식으로 같은 평에서 11억이 차이가 나는데도 생겼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는 갱신을 했다가 다시 가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지. 여기 서울의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세를 내놓자마자 순삭. 집주인은 전문직만 받겠다. 라고 이제 배짱. 예전에 우리가 역전세 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꾸로 세입자들이 배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죠.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문제입니다. 문제. 정책이라는 것, 그다음 법이라는 건요. 사람들의 분쟁이 없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임대차 입법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갈등들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폭증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게 그 정책적으로 어떤 편에 서려고 하니까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이전에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거주 요건들을 계속 강화하고
비거주가 이제 마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가와 비거주, 그 다음에 주택, 다주택 여러 개. 요거 지금 마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라는 강요고, 다주택 없애라니까는 임차 물량 줄이는 강요고, 고가 주택은 고가 주택대로 조세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결국은 이제 세입자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지금은 전세 시장이 소멸되면서 집주인이 배짱을 부리지면 안 되겠지만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임차인이 좀 우위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책의 문제가 가장 크다.